자유민주주의 이해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산 독재를 시행하고 있고 공산 독재 체제 내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시장 경제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경제로 인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발전한 것에 만족은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중국도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중국 78년에서 만약에 올해 개혁개방을 시작한다고 선언을 해서 이제 한다. 2018년이죠. 몇 년 차이 나요? 18년. 네. 20년. 어이구야. 40년 차이네요. 40년. 40년 차이, 40년 지나도 중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너무 그렇게 급하게 우리도 몰아붙이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자기들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데 주체사상의 내용을 자꾸 바꾸도록 잠깐만요. 이데올로기라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어떻게 하면 의식을 전환시켜서 주체사상 뿌리를 조금씩 걷어내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인가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시대가 바뀌면 막 바꾸거든요. 헌법 바꾸듯이 이념도 바꾸고 사상도 바꾸는데 자기들이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죽으면 모를까?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김씨 왕조가, 뭐 김정은 죽으면 김여정이 하겠다고 또 달려들지 모르는데, 김씨 왕조가 사라질 때에 이제 주체사상에 대해서 뭐 제거할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는 주체사상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주체사상 가지고서 주체사상 내용을 그동안은 뭐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공산주의 내에서 자기들 북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시장경제도 도입해가지고 야 오히려 시장경제 시스템 자본주의를 도입하니까 훨씬 더 잘 살더라. 그거 불가피하게 바꿔야 돼요. 이제 바꾸지 않으면 북한 이상해져요. 바꿀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그런 실험을 거쳐서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잘 사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해라. 이거는 요구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 유지해라. 중국처럼 유지해라. 대신 시장경제를 해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점점 자유나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의식의 성장이, 의식의 발전이 와서 조금씩 북한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갖게 되겠죠. 사회주의로 전환하기는 싫다. 이제 개념상 우리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보통 말하는 사회주의로 간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미쳤냐 그래야죠.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그걸 뭐 다시 그렇죠. 주체사상으로 전환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무조건 반대죠. 무조건.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는 조금 저도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주체사상은 절대 반대. 근데 이제 사회주의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다 사회주의의 요소는 있어요. 우리 한국도 원래 이제 완전히 시장에 맡겨두는 자유주의가 이제 그 사회주의의 반대인데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기관, 정부가
이제 참여해서 해결하는 것을 사회주의의 요소, 사회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 이런 건데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 우리도 이제 연금, 건강보험 이건 전부 다 사회주의 요소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 근데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 왜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왜곡된 부분이 이제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 내에서 다양한 어떤 그 정부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논의가 필요하고,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예. 일촉즉발. 이제 우리 청마도사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일촉즉발의 상태로 위험성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그 역사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연평도나 이렇게 천안함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만약에 확전으로 갔다 그러면은 벌써 그때 터졌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참정권보다 일시적 총칼이 우선입니다. 어떤 쪽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총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력인데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고서 그 다음에 모든 노력이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게 수영님 어떤 말씀이시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면 엄청 피곤하다. 아까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원래 의도했던 단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방식, 그 방식은 이거죠.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같은 날 같은 날짜를 정해놓고 예, 총칼이 우선되는 문제 해결은 부작용이 너무 크죠. 너무 크죠. 너무 위험도 리스크가 너무 높고요. 지금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반도에 총소리 나면 이제 난리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남한이 이제 거기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고 쳐보죠. 대응 사격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순식간에 이 주식이나 이 채권 시장, 금융 시장 패닉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뺄 수 있는 돈은 다 빼는 거죠. 급하게. 그냥 금융 시장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무시무시한 어떤 이제 이 공포.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포심에 의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결정을 막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세에서 최후의 그것도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무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은 위험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저 테러범 주동 지도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당시 탈레반 정부죠. 탈레반 정부가 no,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러면 전쟁이다 해서 이제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어요.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이제 3,000명 이상의 어떤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있었고 정당성이 있었어요. 군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쟁 한번 하면. 근데 조금 있다가 이라크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전쟁을 시작해요. 대량 무기 확산, 대량 그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조지 부시 퇴임 후에 그게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어찌됐건 정보기관에서 그 정보를 그렇게 줘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아프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을 본토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멀리 중동, 아프간하고 중동인 이라크에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이 당한 게 뭐냐면 2007년도, 2008년도 금융 위기예요. 2008년도에 드디어 이제 터졌죠. 미국이 휘청했어요. 전 세계가 휘청했죠.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부작용이 이제 승자든 패자든 다 크다 이거죠. 특히 이 한반도에서 무력을 어떤 사용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냥 이상한 그잖아요. 길가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발로 걷어찼는데 돌을 뒤통수 한 대 맞고 뻗어버리는 개구리.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볼게요. 무력이 우선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게 국제정세 힘의 내용이죠. 맞긴 맞죠. 무력이 우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대화는 다 해요. 한다고 봐요. 그 전에 지금 하는 게 중국의 관세 정책, 미국이 러시아도 돈으로 와해시켰지만,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도록 소련 붕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군비 경쟁을 해서 소련 경제를 붕괴시킨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관세로 무역 전쟁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 일환으로 보이겠죠. 과정이죠 이게. 전쟁은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아닌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가 집권했다면 한반도는 전쟁 아니면 전쟁에 가까운 살벌한 세계의 화학고가 됐을 것입니다. 맞죠. 특히 아버지 부시는 좀 합리적이에요. 아버지 부시는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이라크 전쟁을 하는데 미군의 피를 거의 안 흘렸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압도했고 그때에 이제 이 합참의장으로 그 전쟁을 총지휘했던 사령관이 나중에 이제 조지 부시 때 국무부 장관을 하는 흑인,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흑인인데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예 저항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으로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그 전쟁 싱겁게 끝났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엄청나게 CNN이 오랫동안 중계하고 저는 봤는데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딱 공습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라크 바그다드부터 때려부시고 주요 시설도 막 파괴하고 그 다음에 미군이 이제 들어갈 때는 진입을 할 때는 그냥 이라크 군인들은 전부 다 총 다 버리고 두 손 묶고 이제 줄줄줄 엮여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제 협정 체결했죠. 후세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 쿠웨이트 점령 때문에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쿠웨이트는 자유롭게 됐고요. 근데 아들 조지 부시는 조금 그런 게 약했어요. 충분히 고려 안 하고 또 밑에서 그런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전쟁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미국의 부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전쟁 부채도 커요. 그 정도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들 부시가 있었으면 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협상하다가
협상장 걷어차고 나가고, 그래? 이제 전면전은 못하죠.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불가능한데, 이제 평양 근처나 어디 군 시설이나 이제 핵 시설이나 이런데 분명히 때리는 정도까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북한이 이제 위험한 거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돈 많은 깡패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길 게 있으니까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돈 없는 깡패는 뭐 2판 4판이거든요. 잃을 게 없다. 막가자.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위협적인데 북한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래요. 뭐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전쟁 나면 한번 가보자. 그냥 뭐 남한을 해방시키든지 남한한테 맥히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요. 미국이 한반도에 와서 전쟁할 때에 6.25 때처럼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핵무기가 이제 사용이 되면 다르겠죠. 핵무기가 사용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전쟁 상황 이전의 그 전쟁 상황을 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북한 어떤 화해 무드 속에서 북미 핵무기 비핵화 과정에서 혹자는 이제 뭐 전문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이제 군대 안 가도 되겠네. 근데 저는 남북한이 화해됐을 때도 군사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절대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는 비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젊은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군 복무 뭐 20개월 또 그걸 더 줄인다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은 양해를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옆에 중국하고 일본이 있거든요. 북한도 있지만 이제 북한이 이제 비핵화하면은 북한하고 그 직접 무력 충돌하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 한쪽 일각에서 남북한이 평화 체제로 가면 군사비를 줄여가지고 이제 군사비를 가지고 북한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좋다. 군사비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뭐 북한이라는 적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의견이 위험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스위스같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들이 징병제하고 집집마다 총을 두고 그 나라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스위스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세 중립국이고 또 그 실질적인 적이 없어도 사람들 군대 훈련 빡시게 시키고 제대하면 각자 자기 총 집에다가 갖다 놓고 저기 예비군 훈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제 평화 체제로 간다 할지라도 북한이 이제 비핵화가 돼서 어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 체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지키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노력. 그러면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삼국시대 고조선 고구려 때부터 해가지고 그 일제 또는 일제시대까지 그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력, 뭐 중국, 일본만큼은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제력이 약하니까 그래도 이제 중국, 일본이 함부로 그 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군사력은 유지해야지 우리나라가 안보가 유지되고 또 안전해질 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오늘 이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할 게 아니라 미국하고 북한하고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행사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비핵화하고 만약에 체제 보장안을 동의해가지고 경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경제 개혁 개방을 할 때 북한이 위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남한으로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남한으로 몰려들 수 있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하나를 마련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이제 남한 정착 지원금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북한 요즘 말하는 탈북민요. 근데 그 부분을 고쳐야 돼요. 탈북민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같은 국민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당분간은 제 의견이에요, 이거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다른 국가처럼 비자 받고 한국에 들어오고 우리가 북한 들어갈 때도 비자 받고 들어가고 또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도 탈북민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다 포기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논의를 실무적인, 실제적인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유엔 총회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집행이 되도록 그러면은 의외로 남북 간의 어떤 그 교류나 협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핵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교류 협력도 사실은 좀 할 수도 없고 이제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가 가장 먼저. 근데 그 핵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북한 체제 보장 조치, 유엔 제재, 핵 폐기했는데 유엔이 제재 해제 안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이제 북한에서 벙 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북 제재 해제해주고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러면은 북한도 안심하고 이제 핵을 다 폐기하는 거죠. 그 동시에 그리고 나서 남북 간 교류 협력하고 판문점 선언에 이제 적어놨던 여러 가지 경제 협력 활동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북한은 뭐 이제 발전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핵 포기하고 그러면 뭐 탈북민이 남한에 오는 것 또 누구죠? 이제 연변에 있는 이제 그 조선족 분들 오는 거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사님은. 근데 그거는 아직 이제 우리 나라를 흔들 정도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주시하고는 있어도 큰 문제로 퍼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먼저 비자 입국이라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해결되지만 북한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북한이 지금은요, 어떤 입장이라면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는데, 조그만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짖어요. 겁이 많거든요. 큰 강아지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짖죠. 이 작은 강아지들은 위협을 많이 느끼고 불안해 하거든요. 큰 강아지 한 번 만나면 배 쫙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큰 강아지가 잘 놀아주면 또 그냥 개겨보기도 하고, 뭐, 강아지 재밌어요. 근데,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북한은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작은 강아지거든요. 작은 강아지니까 굉장히 겁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한 가지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 핵무기거든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이다. 그동안 그렇게 지켜왔는데 핵 하나 입에다 물고 있으니까
이게 배가 완전히 쫄쫄이가 되는 거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 옆에서 야, 핵 그거 내려놓고 치우면 야, 너 먹을 거 많아.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핵을 치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또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핵이 그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인책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체제 보장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서로 야 네가 먼저 해라. 난 너 못 믿어. 북한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못 하고 있고 계속 질질질 끌려가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야 그러면 동시에 한번 해보자.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한날 한시에 핵 폐기, 그다음에 그냥 유엔 그 제재 해제하고 미국 대사관 그 오픈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어느 정도는 생겨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신뢰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을 마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핵 폐기를 하는 순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반도 역사는 바뀐다. 네, 한국민의 역사는 바뀐다. 이죠. 네. 중국 간섭 문제는 중국도 이제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에 좀 대항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친해질 때 제일 두려운 겁이 나는 존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자기 코털 밑에 특히 베이징이라고 하는 수도 옆에 1000km가 안 되는 그곳에 미국의 우방이 북한이 미국의 우방이 된다는 것을 중국은 제일 무서워해요. 지금은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중국이 미국의 잽이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미국의 우방국이 된다? 그러면은 이 베이징 뭐 수도를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중국이. 그리고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맞아요. 북한의 기준은 서신왕래나 상봉의 문제에서만 가능하지만 방문 왕래가 가능하다면 북한 정권이 그냥 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남한에 저기 누구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왔을 때 꼭 보안 요원 대동해서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자유롭게 못 다니잖아요. 통제 상태에서 오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권 체제 보장이 가능하려는지 빠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도 알고 미국도 알아요. 체제 보장해주면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할 것이다.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제 다 포기하고 폐기하면 미국도 체제 보장해줄 것이다. 근데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아직은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먼저 해라 그러는데 동시에 해서 이제 북한이 미국 입장을 이제 미국 편이 되고 미국이 기대하는 건 그러죠. 북한을 이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국 편이 되게 하면 중국을 통제하는데 중국을 관리하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없죠. 물론 미국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중국하고 안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통제하려면 이게 이제 한반도 한민족을 통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금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6.25가 우리가 싸운 건가요? 미국과 공산주의 패권 싸움이죠. 좀 그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됐죠. 김일성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저기 이제 처음에는 소련 지원 받고 나중에는 이제 인력은
중공군 참전할 때 중국 지원받고 그래서 이제 그 남한을 쳤는데 미군이 이제 그 유엔군 자격으로 해서 참전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냉전 싸움이 된 거죠. 전쟁이 된 거죠. 예. 전 세계 유례없는 아니 인류 이래로 조건적인 방문 왕래라도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답을 앞으로는 풀어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독일 사례를 제가 조사를 그전에 했었는데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자, 독일이 이제 1945년도에 그 해방하잖아요. 그리고 48년도에 이제 나라를 세우거든요. 근데 동독 서독 따로 세워요. 왜냐하면 이제 45년도 해방할 때에 그 동서독이 갈라지고 동독은 이제 소련이 이제 관리하고 서독은 미국하고 연합군이 관리해요. 미국 한 나라도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베를린이 또 이상하게 동독 영토 내에 베를린 수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을 또 반절 나눠가지고 동베를린은 이제 소련 쪽이,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1948년까지 이제 정부가 없으니까 계속 왕래하죠. 뭐 관리는 해도 서로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48년도 또 50년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남북 간 왕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건 우리는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53년도 7월에 이제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정전됐죠. 이제 왕래가 끊겼어요. 근데 독일은 전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계속 왕래해요. 48년도에 동서독 그 정부가 다 수립이 되는데 자유롭게 왕래해요. 언제까지 왕래가 되냐면 1961년까지 왕래가 돼요. 동독이 이제 왕래하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좀 서독은 미국이 마셜 플랜을 기초로 해가지고 적극 투자해가지고 서독은 경제가 살아나는데 동독은 이제 동구권에서는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서독만큼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쪽에서 위협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생겨요. 예. 베를린 장벽. 예. 베를린 장벽을 1961년에 세우고 이제 국경선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관리도 안 돼요.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 사람은 동독에서 거주했어요. 태어나기는 서독에서 태어났는데 전쟁을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버지가 목사분인데 동독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동독에서 살아요. 이 메르켈 지금 그분이 여성분 있잖아요. 여성 총리. 근데 1961년까지 원래 태어났던 고향인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바이에른주의 뮌헨, 남쪽이거든요. 멀어요. 근데 차를 타고 여름마다 30일 정도 휴가를 와서 여기서 뮌헨에서 살다가 동독으로 돌아갔대요. 61년까지 매년. 이게 한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동서독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은 세웠지만 국경선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다 장벽을 못 세워요. 근데 서로 식구들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허가를 받고 왔다 갔다. 그것도 1971년도에 이제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이 수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동서도 국경선 조약도 체결하고 서로 자유왕래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1990년에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왕래가 계속 됐어요. 서로 그 뉴스 다 들었어요. 동서도 그 신문이나 방송 막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신문 방송 다 막았어요. 남한은 북한 거 막고 북한은 남한 거 막고 다 막아요. 네. 그렇죠. 뭐 벽을 조그맣게 뚫고 편지 교환으로 가족 확인한 거 그거는 그냥 일종의 편지는 그냥 교환됐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편지 그냥 교환했고 다만 이제 베를린 쪽에 이제 장벽 같은 데서 예? 한마디로 이제 물건 던져주고 받고 뭐 이런 것들 그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특히 시골 농촌에는
그냥 뭐 48년 정부 수립해도요, 같이 살아요, 한 동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금이 하나 이렇게 쭉 쳐지는 거죠. 예. 근데 금이 쳐졌어도 군대가 한꺼번에 다 거기에 주둔을 못해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주둔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농사 짓고 그러다가 조금 강해지면 이제 그 못 가고 또 약해지면 또 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에 분단하고 한국의 한반도에 분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통일한 것처럼 우리도 독일 통일할 것이다. 절대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북한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와해시키고 소련이겠죠. 소련을 와해시키고 그 이후에 미국의 승인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미국이 이제 소련 붕괴됐어요. 공산권 자체가 해체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동서독 통일을 반대한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예요. 역사가 있잖아요. 독일한테 당한 역사. 프랑스는 뭐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싸웠고 영국은 제2차 대전 때 이제 완전히 진짜 적국으로 싸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후에 참전한 거고.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이제 적국이죠. 근데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저 통일을 시켜가지고 한 나라 만들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위협을 당하겠다 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레이건인가요? 그때는 그 아버지 부시인가요? 예, 그 중재를 해가지고 저기 독일이 어떤 조건이 있죠. 이제 더 이상 군비 확장해서 무장하지 않는 그런 조건 그것을 제시해서 이제 그 통일을 받아들여라 중재를 해서 결국에는 통일이 됐죠. 미국이 거기서 통일 안 돼 파토 났으면 아무리 독일하고 동독하고 서독하고 합의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훨씬 유리했죠 미국이. 왜냐하면 독일이 미국 편이었으니까 서독이 통일의 주체가 서독이었는데 서독이 철저하게 미국의 동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적극 지원했죠. 남북한 통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사님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이제 추진할 때 이거 이제 가까운 미래 아닙니다. 먼 미래입니다. 절대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상태로는 통일하면 안 되고요. 북한이 많이 변해가지고 살기도 좀 자유롭게 살고 인권도 좀 얘기할 수 있고 또 선거도 좀 하고 민주주의도 도입하고 그런 때쯤 돼가지고 통일 논의가 되면 미국이 이제 그 시대가 우리 자손 시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도자가 만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한번 통일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선은 비핵화가 되고 핵 폐기가 되면 경제적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 경제 통일이 돼요.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통일이 돼 있어요. 대만에서 중국의 그 영주권을 받고 사는 대만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1978년도 개혁 개방한 이래로 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국에 사업하러 많이 갔어요. 대만 비즈니스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14억에 200만 명 별거 안 되지만 대만 인구가 3천만 조금 넘으니까 이제 그래도 대만 인구 좀 많죠. 그렇게 가서 뭐 사업하고 대만에 돈 보내고 뭐 서로 왕래하고 비행기 매일 60대 이상 떠다니고 거의 뭐 한 나라죠. 물론 이제 대만은 야 우리가 무슨 중국 아니다. 우리는 대만이다. 타이완이다. 그리고 중국은 야 무슨 니네가 대만이 타이완 성이다. 그리고 차이잉원 지금 이제 총통이라 그러는데 총통은 무슨 성장이 대륙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어쨌든 남북한 관계도 그 정도까지 가면 통일 논의해볼 만하죠.
막 남한 그 사람들 기업인들이 막 북한 한 10만 명, 20만 명 가서 거기서 영주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남한에 와가지고 일하러 많이 와서 이제 여기저기 그동안에 불법 체류자도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대체하고 거기서 일하고 또 북한 사람들도 진짜 머리 좋고 열심히 있고 뛰어난 사람들 혁신형 기업가가 돼서 남한에서도 기업할 수 있고 뭐 미국 사람도 와서 남한에서 기업하는데 무슨 뭐 북한 사람들이 못할 게 있어요? 남한 사람들 북한 가서 그 기업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교류한 정도 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우리는 작은 나라다. 야, 중국 엄청 크고 러시아 엄청 크고 일본도 말이야. 인구는 지금 일본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일본하고 남북 간 그 통일한 이제 그때 남북한 합한 인구하고 비슷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야, 일본도 저것들이 힘만 좀 세지면 어떻게든 무력으로 말이야 총칼을 휘두르려고 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합쳐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치면 왜냐하면 이제 남북한은 약한 이제 약자 입장이거든요. 주변 국가에 비해서 그냥 합하는 게 결국에는 유리해요. 미국이 이제 그 사이에 끼어들 수도 있고 중국도 끼어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통일하겠다고 하면 쉽게 반대는 못하는 거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동맹 문제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 압박이 있겠죠. 그러니까 통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적인. 예전 황장엽 전 비서가 김일성 때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로 망명하면서 와서 한 말이 내가 만든 공산주의 사상이 세상에 가장 큰 독을 남겨 죽어서 조상들이 어찌 될지 통탄했다. 예, 맞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사람 귀에 듣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저는 뭐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주체사상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그럼 그 좋은 주체사상으로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느냐? 사람답게 주체적으로 살고 있느냐? 현실은 안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을 갉아먹는 덕이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마비시키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마취약 넣으면은 그 제가 이제 이빨 뽑을 때 딱 마취약 넣고 뽑잖아요. 감각이 없죠. 뭐 거의 그 치과 그 벤치로 그냥 이빨을 뽑아도 안 아파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딱 멈춰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이 좋은 지도자가 좋은 분인지 나쁜 놈인지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일은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고 미래의 이야기로 보고 국민이 대부분 마취된 느낌입니다. 뭐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이제 마취제가 있어서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 못 하고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하고 있어도 행동은 못 해요. 말도 못 하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죽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민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고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이 위협을 받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중국이 너무 나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야 북한을 어떻게 믿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걱정하고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부터는 계속 걱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이 세상은 어떤 이 거대한 하늘의 이 존재는 그 세상을 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믿기로는. 세상이 그 속에서 현재 서로들 욕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욕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중재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곳이다. 아무 답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나면 뭐해? 그렇게 하면 뭐해? 이러다 보면 진짜로 전쟁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론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 대학 다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보다는 더 건강하고 또 잘 살 것이다. 우리보다는 더 수준 높게 의식이 또 발전해서 경제도 발전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걔네들이 낳은 우리 손자들도 훨씬 더 우리보다는 잘 살 것이다. 한민족이 많은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나라가 망한 나라들 수도 없이 많아요. 역사를 보면은 어떤 고난의 때 아시리아, 뭐 바빌로니아, 뭐 무슨 이 로마, 이제 물론 이탈리아가 남았죠. 로마의 어떤 후손이 이탈리아라고 본다면 강대국들도 이제 망하고 그래요. 근데 한민족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았고 또 발전할 때는 또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위기나 문제들 이것이 선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가 부족하거든요. 신용이 부족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그 상태인데 그것을 점점 더 극단에서 가까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제 그런 불신들이 조금씩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대했던 최선의 결과는 아니다 할지라도 차선의 정도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해요. 뭐 지금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너무 좀 사대주의적인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관계를 단절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포퓰리즘도 있어요. 근데 포퓰리즘도 있는데 미국과 관계를 단절한 것이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복지에 너무 많이 그 돈을 붓는다 그러는데 복지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도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제 아이디가 해피 바이킹인데 바이킹 국가들이에요. 바이킹 국가가 어디냐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바이킹 국가고요. 핀란드는 그 바이킹 국가 옆에 있어가지고 바이킹은 아닌데 이게 이 네 나라는 말도 비슷해요. 서로 한 나라 말 하면 다른 나라 하는 사람 말 알아들어요. 막 적극적으로 말은 못한다 그러는데 알아들은 정도의 그 언어적인 유사성도 있고 문화도 비슷하고 역사도 비슷해요. 핀란드는 조금 달라요. 근데 핀란드가 같이 옆에 끼어 있어가지고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 바이킹 국가들은 세금 50% 내거든요. 근데 복지 혜택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고 또 그거를 공동체에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퍼퓰리즘인데 잘 살거든요.
저는 파퓰리즘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미국이죠. 이 하늘의 어떤 전체 큰 틀을 보면 미국하고 손을 잡지 않고 미국의 손을 뿌리치고 미국하고 등지면 지금 이 미국 주도 세계 질서 안에서는 망해요. 필리핀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필리핀이 뭐 퍼퓰리즘에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필리핀이 야 주한미군 뭐 저기 수빅만에 있는 주한미군이 태평양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분 나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두테르테가 그랬잖아요. 지금 두테르테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 쌍욕도 했어요. 그때 이 필리핀이 쌍욕도 했는데 그 미군 철수할 때 그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미국을 아주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냐? 그럼 우리 뺀다. 주한미군을 아니 필리핀 미군을 다 빼버렸어요. 미국이 군대가 나가면 그냥 단순히 뭐 군인 몇 명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필리핀에 투자한 국제 자본들 싹 빠져나가요. 자본이 빠져나가면 일자리가 싹 사라져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손 뺏겼어요. 그리고 필리핀이 과거에 우리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장충체육관 설계 도면 그려주고 감리했던 회사도 그 필리핀 회사고 예전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미군 철수 후에 국제 자본이 싹 빠져나가니까 지금 필리핀 됐어요. 필리핀 중동의 필리핀 그 낸이라고 이제 그 애봐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영어 좀 하니까 중동 잘 사는 집안들 다 보면 필리핀 가정부 쓰죠. 우리나라도 이제 필리핀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조선일보에서도 엊그저께 이제 파퓰리즘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킹 국가들 예를 보면 독일도 그 세금 높고요. 세금 50% 내고 복지 제도를 그렇게 갖추고 살아도 안전하게 정말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인데, 중국이 좀 부상한다고 미국 걷어차잖아요? 그거, 대한민국 망하는 거는 그냥 순식간입니다. 지금 청마도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파퓰리즘 때문이 아니고요. 미국하고 손 끊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가라앉지는 않지만 이제 그냥 국제 자본 떠나가지고 우리 무역으로 사는 나라인데 자본이 없이 자본의 어떤 지원 없이 어떻게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적어도 미국이 이제 공중 분해되기 이전까지는 또는 세계에서 혹시라도 저는 이제 50년 뭐 100년 보는데 중국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미국처럼 좀 건전한 사고를 갖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자국민들을 대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좀 강대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모를까. 지금 어떤 이제 사회 구조, 사람들의 의식 수준, 사람들을 다루는 그 방식, 외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은 절대 미국하고 연결돼서 살아야 된다. 중국이 뭐 아무리 발전해도 당분간은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고 자유국가가 되고 그래서 뭐 거기도 이제 미국처럼 선거도 해서 건강하게 당도 여러 당이 있고 생기고 그러면 뭐 중국하고 좀 그렇게 가까이 지내도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중국 돈줄 미국이 다 조이고 있는데 중국은 더 이상 발전은 힘들죠. 지금 중국도 이제 10%대 막 성장하다가 8%, 지금은 이제 8% 아니라 6%, 7%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워낙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뭐 10%인지 지금은 불가능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너무 규모가 커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10% 20% 이렇게 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조 원 가지고 10%면은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규모는 커져요, 중국이. 근데 그런 어떤 그 커지는 규모에 대해서, 예, 그 커지는 규모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 삶의 수준, 의식 수준, 자유나 인권, 민주주의 가치, 예, 그런 가치들을 존중하는 시스템, 다당제로, 공산당 독재가 아니라 다당제로 바뀌고, 그러면 중국도 조금 이제 세계에서 명함 좀 내밀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딸랑 하나야. 돈 좀 벌었어요, 이제. 지갑에 돈 좀 있어서 아프리카 얼마 전에 60개국 정상들 다 초청했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대상으로 해서 중국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에는 투자 못하고 이제 아프리카 쪽밖에 투자 못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선심 쓰고 지갑 좀 열고 그랬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도력 빼고 호주머니 지도력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지도력 말고 실질적인 사람 마음에서부터 그래 저 정도의 이 가치를 갖고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믿을만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중국은 좀 시간이 걸릴 거죠. 수영님이. 근데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분단 현실과 그 누구도 넘지 못한 사상적 계획, 금은 동메달의 주변 강대국의 힘이 힘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이 수학의 정석처럼 정석의 정책 해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뭐 분단이라는 이게 이제 아픔인데 우리도 이제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저는 한국 민족, 우리 민족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외국을 자주 갔다 왔었는데 러시아에 가서도 그러고 미국에 가서도 그러고 한국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성장하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볼 때에 존중해줘요. 그 전과는 달라요. 옛날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 얘기 이제 미국에 3년 10개월 살았으니까 그때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갔을 땐 된장국 냄새, 김치 냄새 하면 아주 학을 뗐대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요. 한국 음식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니까 된장국 끓여도 오케이. 김치 자기들이 담아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김치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거든요. 영어로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못 살았으면 스시 그러면 저거 후진국 음식. 태국 똠야꿍, 뭐 새우로 끓이는 김치찌개 같은 건데. 예를 들어 베트남 음식 별로 지금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일본처럼 잘 살아요. 스시, 뭐 사시미 그러면 이거 높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먹을만 해 보이고. 한국도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거죠. 외교에 대해서 도사님 말씀 그렇죠. 반대로 하면 이 나라는 안 됩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미국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사대주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 질서가 어떤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개판돼요. 세계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이라는 거대한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악이 있다고 보면 돼요.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미국도 힘 있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근데 미국은 그래도 막 힘이 있어도 대놓고 막 중국처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사드 문제 보복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용돌이, 악의 소용돌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미국과 함께 일하고 함께 연결돼서 지내는 것, 동맹으로서 지내는 것은 필수적이다.